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딸아이,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고요. 내 식구예요. 이제 곧 친정엄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실 건데 그러면 아들 방을 쓰실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면서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장모님이랑 같이 산다든지 할머니와 같이 산다고 하면 남편이나 자식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가족은 모두 좋아하고 반기는 분위기여서 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더더욱 말입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겪게 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거든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니 가족들끼리 다 같이 잘 극복해 나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털어놓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사고라고 했어요. 너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리셔서 엄마는 늘 작별할 시간도 주지 않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엄마의 눈을 보면 눈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도 꼭 우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는 힘들게 저와 남동생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제대로 가진 재산과 집 없이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는 걸 새삼스레 많이 깨달았거든요.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그건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나가서 잔뜩 지친 얼굴과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오던 엄마의 모습 말입니다.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를 꼭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잊고 살았지만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죄송스러운 마음만 드네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 엄청나게 후회하며 스스로 자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당신 정도면 정말 훌륭한 딸이야.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고 살면서 갚아도 되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장모님도 당신이 이러길 바라지 않으셔서 더더욱 말씀 못 하시는 게 아닐까? 지금부터는 저를 울렸고 화나고 슬프고 후회하게 만들었던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려면 먼저 제 남동생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케에 관한 이야기도 말이죠. 남동생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앞서 이야기해 드렸듯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고 게다가 엄마 혼자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남동생은 욕심도 참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거 꼭 가야 해? 외국에 안 나가도 되잖아. 누나,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 남들 다 가는 외국 한번 안 다녀오고 내가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형편이 안 되면 못 나가는 거지. 너도 눈을 조금 낮춰봐. 눈 낮춰서 또 가난하게 살라고? 꿈을 크게 꾸고 멀리 봐야 바뀔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야. 누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 더 크게 꿈꾸고 살 테니까. 너 꿈꾸는 걸로 뭐라고 해? 그러면 엄마가 고생을 배로 해야 하니까 그렇지. 재능이 있는 자식 밀어주지도 못할 거면 왜 나왔대? 그리고 엄마가 할 수 있다잖아. 왜 누나가 나서서 난리야? 그런 놈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새끼.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남동생과 교류가 뜸해지면서 잊고 살았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생각해보니 그놈도 애초에 그런 놈이기는 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나쁜 놈 말이죠. 사실 그래도 속으로는 엄마나 저에게 고마워할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고 누난데 자신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하고 말이죠. 지나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저도 공부를 꽤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장학금 때문에 눈을 조금 낮춰서 대학에 갔어요. 하지만 그걸로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거나 제 인생을 누군가가 혹은 돈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건지 어떤 건지 저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들을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성공한 삶이라고 잘 살았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반면 남동생은 늘 불만이 많기는 했습니다. 내가 집만 조금 더 잘 살았어도 더 잘 됐을 텐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지 않냐? 내가 뭐?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학교도 장학금 준다는 학교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곳 갔고 결국에는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고등학교 때도 우리 집 못 사는 거 아무도 몰랐다며 네가 학원이나 이런 곳 잘만 다녀서 그건 네가 해준 이야기인 거 알고 있지? 시작점이 달랐을 거라는 이야기잖아. 나는 시작점이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한 거니까 악착같이 더 열심히 한 거고. 그렇다고 한들 너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딱히 덜 누리고 산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그 말이 네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라는 소리야. 제 그 말에 남동생이 화가 난 듯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래서 지금 누나는 나보다 못 누려서 억울하다는 소리야? 나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억울해하는 너를 보면서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래, 너 잘났다. 남동생은 이를 갈며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 말이 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뭐라 반박하지는 못하고 이만 악물었어요. 뭐 아들이라 자신을 더 해주는 게 맞았다고 말했다가도 전에 저에게 그니까 네가 더 받았으니 억울해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동생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늘 불만이 있기는 했어요. 승진해서 떨어져도 이게 다 자기가 내세울 만한 다른 조건이 없어서 그런 거다. 우리 집도 다른 집처럼 인맥도 좋고 돈도 많고 했으면 안 떨어졌을 거다. 이러면서 언제나 남 탓맛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정말 재고 또 재서했습니다. 조건 좋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결혼을 꼭 그렇게 조건만 보고 해야 하냐? 우리 집이 배경이 이러니 아내라도 배경이 좋아야지. 그래야 나도 무시 안 당하고 태어날 내 이세도 무시 안 당하는 거야. 네가 대체 어디서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고 그러는 거야? 누나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말을 말자. 내가 내 아내 고르겠다는데 왜 간섭이야? 누나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남동생의 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 고른다는 건데 제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던가 말던가 관심을 끊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혼할 여자라면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을 때 아,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랐는 모양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케는 예상대로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올케네 집안이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케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꽤 되셔서 서울의 좋은 동네에 자가가 있다고요. 그런 집의 외동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케 본인도 좋은 여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인물이 너무 아니지 않니? 사람 인물만 보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내가 네 동생을 몰라? 여태 얼굴만 보고 여자 만나던 애니까 그렇지. 결혼은 조건 좋은 여자랑 하고 싶어 했잖아. 그게 문제야. 그 조건만 보고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언젠가 탈이 나지 않을까 해서. 올케 인물이 영 아니기는 했거든요. 물론 사람을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나쁜 행동이지만 엄마와 저는 그 누구보다 남동생의 취향이랄지 성향이랄지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쁜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였거든요. 늘 만난다는 여자들도 몸매 좋고 얼굴도 예쁘고 이런 여자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오로지 조건 하나만 보고 하는 것 같은 게 걱정이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 사람과 하는 결혼인데 사람을 좋아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올케를 대하는 남동생의 태도에서도 조금 그런 게 보였고 말이죠. 뭐라 말할 수 없는 여자의 직감 같은 거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부터 마음이 썩 놓이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별 문제 없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살아보니
좋은 사람이라 정도 쌓이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잘 지내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여자친구들이 다 예뻤어요? 어느 날 올케가 아무런 맥락 없이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제가 움찔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 아니, 우연히 전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 안에 여자분이 되게 미인이셔서요. 다른 여자친구들도 그랬나 싶어서. 나는 걔 여자친구 잘 몰라. 나한테 소개해준 사람은 올케가 처음이었어. 아, 정말요? 어, 그래서 잘 몰라. 어머님도 모르실까요? 그러시지 않을까? 엄마도 소개받은 여자친구는 올케가 처음이었을걸? 뭐 거짓말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오다 가다 얼굴을 본 적은 있어도 정식으로 자기 여자친구라고 가족들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올케가 처음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고요. 올케는 그 뒤로도 조금 예민하게 이것저것 묻기는 했지만 저나 엄마나 남동생의 연애사에 자세히 아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올케와 엄마는 그다지 친하거나 사이가 좋은 고부간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올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올케의 성격에 어딘가 결함이 있어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고요. 그 결함은 바로 열등감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남동생의 전 여자친구들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 외모에 굉장히 집착했거든요. 얼마나 예뻤냐, 원래 예쁜 여자만 만났냐, 뭐 그런 것들을 자주 묻기도 했지만 함께 어디론가 가는 날에는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들만 보면 욕을 하지 않고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옷이 저게 뭐야? 너무 경박스러워. 화장을 뭐 저렇게 두껍게 했대? 진짜 긁으면 긁히겠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자들이 딱히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런 말을 꼭 한마디씩은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랑 같지만 저희 집 식구들이 한 인물하는 편이거든요. 남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이죠. 엄마가 늘 너희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셔서 둘 다 그걸 닮았다고 자주 이야기해 주셨었습니다. 올케도 사실 남동생의 얼굴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좋았다고 그런 말을 여러 번 한 걸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남동생의 전 여자친구가 상당히 미인이라는 걸 알았으니 신경이 안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라도 올케의 상황이었다면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했을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그 기운이 주변에도 퍼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나 저나 올케를 성격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정이 가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도 아이를 둘이나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들끼리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 문제를 삼거나 별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빨리 병원으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뭐?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올케에게서 받고 회사에서 나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말하고 나왔는지, 택시로 어떻게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놀랐다는 거겠죠. 다행히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혼자 지내시기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중풍이라고 했습니다. 뭐 심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손과 발이 조금 불편해지긴 하셔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실 거라고 말이죠. 올케랑 같이 있을 때 쓰러지신 거야? 아니요. 저도 전화 받고 온 거예요. 장 보시다가 그렇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쓰러지신 것이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병원에 오신 거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은 건 아니니 가족들끼리 회의를 할 필요가 있기는 했어요. 내가 모실게. 남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놀란 얼굴로 남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뭘 그렇게 놀라? 내가 아들이고 그리고 누나 말대로 여태 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제일 많고 이래저래 내가 모시는 게 맞지. 아니, 그건 그런데
저는 요양원에 모시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겠다고 말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남동생의 그 말이 더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외이기도 했고 말이죠. 남동생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조금 미안해지기도 하더군요. 올케, 괜찮겠어? 보아하니 올케와는 전혀 상의가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올케가 상당히 당황한 얼굴로 남동생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올케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몸이 아주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알아서 잘하시는 분이라 신경 쓸 것도 별로 없을 거고, 무엇보다 이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모시는 게 맞다고 이미 이야기 다 했었어. 그렇지? 남동생이 올케를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니라는 말이나 거절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마지못해 올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마지못한 올케의 반응이 영 마음에 걸렸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면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억지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올케는 어딘가 진심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남동생이 그런 말을 하던 게 어딘가 믿음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철이 들었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엄마가 퇴원하고 나서 남동생이 집에 들어간 초반에는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얼마간은 제가 걱정이 돼서 조금 자주 찾아갔었거든요. 같이 지내보니까 또 얘가 그냥 볼 때랑은 다르더라. 누구? 올케? 애가 생각보다 속정도 많고 생각도 깊어. 그래, 그러면 다행이네. 그리고 무엇보다 올케는 남동생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서도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고 말이죠. 여자 문제라면 눈이 조금 뒤집히는 것 같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엄마에게 찾아갈 때마다 올케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완전히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케나 남동생도 다르게 보게 되었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 것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잘 몰랐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는 또 제 삶을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계속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내가 그간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후회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엄마와 통화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얼른 끊자. 엄마 요즘 무슨 일해? 왜 이렇게 늘 바빠? 아니, 할 말도 없는데 전화 오래 붙잡고 있으면 뭐해? 그래도 안부 전화한 딸 매번 일찍 끊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옆집 할망구 오기로 해서 그래. 그 할머니랑은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 죽이 잘 맞나 봐. 죽이 잘 맞아. 그래도 너무 집으로 자주 부르고 그러지 마. 올케가 아무 말 안 해도 속으로는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래, 알았어.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올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핑계 같기는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 전복죽 좋아하세요? 어머님은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시시때때로 올케는 엄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물어왔어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올케를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남동생과도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올케가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은 것 같더라. 그걸 이제 알았어? 아니,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말을 좀 틱틱거리면서 해서 그렇지 착해. 그거 아니었으면 나도 결혼 안 했어. 조건 보고 한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뭐 아무튼 결혼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완전히 놓았던 것 같아요. 올케가 엄마한테 잘한다는 확신을 했었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저도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저 진짜 못 살겠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의 이야기를 종종 나누면서 올케와 저는 그 전보다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전화가 와서는 울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었었습니다. 이 사람 바람난 것 같아요. 뭐, 바람? 남동생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울더군요. 제가 남동생에게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니 그런 저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형님한테 순순히 다 말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러다가 저한테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 이랑 못 헤어지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렇다고 이렇게 묻고 지나갈 거야? 이런 건 용서를 해주더라도 다 밝혀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지. 안 돼요. 그러다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저는 못 살아요.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올케가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동생이 바람을 피운 걸 확실하게 확인한 것도 아닌데 제가 올케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낀 것도 웃기고 그리고 그런 올케의 말을 은연중에 믿었다는 것도 웃기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나니 올케에게는 더더욱 뭔가 서운한 말이라던가 행동들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에게 잘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많이 고마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정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케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를 바로 의심 덩어리로 만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올케 있어? 오게? 지금? 왜 그렇게 놀라? 원래 자주 가는 건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엄마 모시느라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저까지 자주 가면 간섭하는 것 같을까봐 눈치가 보였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올케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때니까 더더욱 말입니다. 아니, 며느리한테 이야기하고 오는 건가 해서. 이야기했어. 아, 그래? 그러면 됐어. 엄마의 반응이 조금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올케가 허락했다니까 그 전에는 엄청 뭐랄까 무서워하는 것 같기까지 하던 반응이 순식간에 안심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거든요. 눈치를 봐서 그런다고 하기에는 과한 감정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해? 올케나 엄마 아들이 뭐라고 해? 무슨 그런 거 없어. 엄마의 그 반응이 더더욱 저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올케의 집에 갔을 때는 그 의심이 정말 폭발했어요. 엄마가 과도하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건 올케에 대한 미안한 감정 때문에 그런 거겠거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과했어요. 엄마, 어디 안 좋아? 아, 왜? 아니?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 내가 엄마 잡아먹어? 아니야. 내가 무슨.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올케 눈치를 봤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와 올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슨 일 있지? 무슨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나한테 이야기해. 무슨 일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얘가 참 없다니까 그러네. 저는 한참을 캐물었고 엄마는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하던 찰나에 올케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엄마와 올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엄마에게 매우 좋지 않은 쪽으로 말이죠. 형님 오셨어요? 올케가 그렇게 웃으며 들어오는데 엄마가 올케의 눈치를 한번 보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 물 좀.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올케가 그렇게 말하며 엄마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사실 여기 대화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엄마를 챙겨주기까지 하는 모습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엄마의 태도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케가 엄마의 어깨를 잡을 때 저는 봤어요. 엄마의 흔들리는 동공과 움찔하는 어깨를 말입니다. 그리고 올케가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그게 더더욱 심해져서 몸을 잠시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그리고는 저와 눈을 마주치고는 다급히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순간 제가 뭘 본 건가 싶은 생각에 멍해지는 기분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사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아니, 나 오늘 식구들이랑 밖에서 먹기로 했어. 아, 아쉽다. 그러면 다음에 꼭 같이 먹어요. 또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 하지만 그날은 거기서 뭘 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캐물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올케한테 물어볼 일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잠 한숨 못 잤던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사색이 된 얼굴로 흔들리는 동공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요즘 집에 무슨 일 있냐? 왜? 무슨 일? 아무 일도 없는데? 아니, 어제 엄마 보러 갔는데 엄마가 어딘가 컨디션이 정 같지 않아 보이셔서.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 일 없어. 그날 몸이 조금 안 좋으셨던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런가는 무슨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치가 상당히 빠른 편이었어요. 알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냥 먼저 선수쳐서 그런가 라고 한 거였어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해서 말이죠. 남동생과 통화를 한 뒤 저는 몰래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물론 그게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도 안 되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집에 가도 돼? 오늘요? 집에 과일이 선물로 좀 들어왔는데 이거 엄마도 드시고 올케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만 주고 갈게. 네, 그러세요. 이것만 주고 금방 올 거야. 나도 오늘 오래 못 있어서. 그렇게 안심시키고는 다시 올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금방 또 왔냐고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서 여기에 지금 있지도 않은 올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편이 너무 찝찝해졌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거실 한편에 들고 온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볼 일이 있다고 오늘은 정말 과일만 주러 온 거라고 금방 나왔습니다. 엄마는 왜 왔냐고 했으면서도 제가 금방 간다고 하니 아쉬워하더라고요. 단순히 아쉬워하는 걸 넘어서는 그 느낌에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무슨 일 없지? 얘가 지난번부터 왜 그래? 정말 아무 일 없어. 잘 지낸다. 알았어. 그러면 됐어. 그러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같은 가족을 의심하고 이런 행동까지 한다는 것도 그랬고 엄마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냥 저 하나 미친년 되고 끝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저 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였으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남동생의 집 거실을 봤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올케가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형님 왔다 갔다면서요? 과일만 놓고 갔어. 부엌에뒀다. 거기까지는 정말 아무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올케의 말에 순간 제 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처우고 지랄이야 진짜. 얼굴 볼 때마다 한 대 쥐어 패고 싶은데. 저한테 하는 말인 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놀랐는지 올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게 보였습니다. 올케는 그런 엄마의 시선을 느꼈는지 엄마를 바라봤어요. 올케의 그 시선에 엄마가 움찔하고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뭘 봐요? 어머님도 또 한 대 맞고 싶으세요? 또 한 대 맞고 싶으세요? 그 말이 제 뇌를 때리고 들어왔어요. 또 맞고 싶냐니 맞고 싶냐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도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 또라니요? 그러면 이전에 이미 엄마를 때린 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들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아직 모르시는 거 확실하죠? 그래. 아이씨. 대답 좀 제대로 못해요? 진짜 짜증나게.
올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뭔가를 엄마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던져질 때는 몰랐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컵이나 멍 그런 거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올케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남동생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화면 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미안. 근데 어머님이 또... 어머님이 왜? 나를 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니까...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어려움 부탁해? 그게 어려워? 어? 아니, 미안해. 어머님도 주의 좀 해주세요.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까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겠어요? 남동생의 그 말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얼굴이 어딘가 절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반응에 더더욱 슬퍼졌던 것 같아요. 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런데 엄마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래, 미안하다. 네, 주의 좀 해주세요. 자기 밥 안 먹어? 먹고 왔어. 남동생의 그 말에 올케가 그 자리에서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투로 남동생에게 물었어요. 날카롭게 말입니다. 누구랑? 누구라고 하면 당신이 알아?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남동생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올케가 분노로 온몸을 떠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런 올케를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올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닥치는 대로 뭔가를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다 던졌어요. 시끄러운 게 그렇게 싫다던 남동생은 방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을 게 뻔했지만 나오지 않더군요. 그만하거라, 응? 엄마의 간절한 말투로 올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말에 올케의 시선이 엄마에게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죽어, 죽어! 올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가는데 마침 들어오던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저를 잡아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왜 그래? 나 당장 엄마 데리러 가야 해.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거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 일단 내 차 타. 당신 지금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 같아. 사색이 되어 손을 덜덜 떠는 저를 보고 무슨 일이 나기는 한 모양이라는 걸 안 남편이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순히 남편 말을 따랐습니다. 정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사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실례라는 걸 아니까 단 한 번도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은 없었지만 말이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침없이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뒤에서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올케가 엄마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고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 남편이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인기척을 느낀 올케가 돌아보는 게 보였습니다. 올케도 놀라서 순간 그 자리에서 굳었고 그런 올케에게 맡고 있던 엄마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 미친년이!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올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멍하게 서 있다가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이 온 소리에 남동생이 방 안에서 나오는 것도 보였어요. 그 미친 새끼가 그동안은 안 나와보다가 말이죠. 아니 누나, 매영,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거기 멀뚱히 서 있을 거야? 남편의 그 말에 남동생이 서둘러 저희 쪽으로 와 저와 올케를 떼어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 전현 죽이고 나도 그냥 감옥 가려니까. 아이고 그만해라 그만해. 엄마가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지만 않았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화가 많이 났거든요.
제가 저에게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말이죠. 엄마, 짐 챙겨. 당장 짐 챙겨! 저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엄마에게도 화를 내었는지 말입니다. 장모님, 얼른 짐 챙겨서 나오세요. 네? 남편이 엄마를 조심스럽게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귀로만 들었어요. 눈은 올케와 남동생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은 저와 남편의 등장에 굉장히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너는 그 와중에 그게 궁금하니? 누나, 다 오해야. 일단 내 말부터 들어보고. 오해 같은 소리하고 넘어졌네. 네가 제정신이니 지금? 엄마가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밖에서 며느리한테 지 부인한테 맡고 있는데 방 안에서 처박혀서 나와보지도 않아? 너 정말 나한테 죽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고 닥쳐라. 나 지금 심정 같아서는 둘 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확 쳐넣어버리고 싶으니까. 알았어? 남동생은 그런 제 말에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더군요. 너네 둘 다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그렇게 말한 뒤 짐을 챙겨서 나온 엄마와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엄마만 아니었다면 거기서 두 연놈 머리채를 더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쳐 보이는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바로 여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언제부터 이랬던 거냐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캐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머님 쉬시게 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이죠.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엄마가 상당히 지쳐 보이기는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처음에는 지도 잘하려고 노력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어디서 네 동생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와서는 난리를 친 게 처음이었어. 집에 물건을 다 집어 던졌는데 그거 하나를 내가 맞았거든. 그 이후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있거나 신경에 거슬리는 일만 있으면 그랬다. 그 개자식은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게 맞고 처음에는 그래도 지나가듯 지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지도 않더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네가 이렇게 속상해할까 봐서 그랬지. 그리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게 이렇게 됐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엄마의 말을 들으니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기는 했습니다.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자식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어찌되었든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게 있기는 했으니 며느리에 대한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한들 엄마를 이렇게 만든 올케와 반감만 했던 남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들지는 않지만 말이죠.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올케를 가만히 둘 생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올케에게 소송을 걸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올케는 그 소식을 들은 건지 누구보다 빠르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죽어. 그런 제 말에 올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 무슨 말을 하던 그녀를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남편한테 전해라. 너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알겠어? 알고 봤더니 동생이 엄마를 모시겠다고 한 이유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었더라고요. 엄마가 그간 모아둔 돈이 꽤 됐거든요. 혹여나 제가 모신다고 하면 저한테 그 돈이 다 갈까 봐서 선수를 친 겁니다. 그 개자식이요. 저는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그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그 지경의 인간은 아닐 걸로 생각했던 것과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고 너무 쉽게 사람을 믿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요. 소송을 하니 소문이 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 이런 소문은 그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남동생과 올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쫓기듯 그 동네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동생의 회사에도 그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남동생의 회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참 세상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남동생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버티고 있다가는 본인도 본인 어머니의 폭행에 가담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갈 지경이었으니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처가의 재력과 엄마의 재산을 둘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겁니다. 뒤늦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엄마도 저도 남동생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다시는 보지 말자는 쪽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다음이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약해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남동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다. 남동생의 얼굴을 보면 며느리가 자기를 때린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얼굴이 생각이 나서 괴로우시다고 말이죠. 그리고 올케는 정말 가장 큰 벌을 받은 셈이 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올케가 그렇게까지 돌아버렸던 이유도 다 본인의 남편인 동생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잖아요. 남동생이 자신의 곁을 떠날까 봐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혼을 한 거니 얼마나 미쳐버리겠어요.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빌더군요. 얼마나 큰 소리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여간 난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저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해? 엄마랑 나는 그 새끼랑도 인연 끊기로 했으니까 거기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 니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이제 그거 신경 안 써. 용서를 해주시면 남편이 그래도 저를 받아줄지도 모르잖아요. 싫다니까? 그런 제 말에 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를 노려보기도 했고 말이죠. 진짜 어디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그쪽 집안에서 올케를 병원에 입원시키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이지만 말이죠. 조카는 그 댁에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카는 외갓집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말이죠. 불행 중 다행인 점은 그분들이 조카를 무척 예뻐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건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게 대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 하십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을 많이 듣고 보고 겪다 보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상당하신 듯 했어요. 때때로 악몽을 꾸시는 듯 온몸이 다 땀에 젖어서 놀라서 잠에서 깨시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올케와 닮은 여자만 봐도 그대로 주저앉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새롭게 올케에 대한 분노가 다시 차오르곤 합니다. 그러고는 다짐하죠. 절대로 용서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남동생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소문이 다 퍼지기는 했지만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닌다고 했어요. 뭐 본인도 아는 거죠. 여기를 나가봐야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으니 조용히 다니면서 언젠가 조용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게 된 반전 아닌 반전은 남동생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올케가 그 이름만 보고 여자인 줄 알고 오해를 한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무슨 드라마 같아서 그냥 웃음만 나왔던 것 같아요. 올케는 나중에 그 사실까지 알고 나서는 정말 오열하며 남동생을 찾아가 빌고 또 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쓴 건지 그래도 도저히 다시 함께 살 용기가 없었던 건지 남동생은 올케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엄마의 근황을 짧게나마 알려드리자면 병원도 다니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새롭게 취미생활도 다니시면서 나름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 중이세요.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이 부분 또한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가 옆에서 세심하게 돌봐드리고 있으니 더더욱 빨리 괜찮아질 거라고 말이죠. 엄마는 저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며 요양원에 간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극구 반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삼 제가 결혼을 참 잘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있는 요즘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이 화도 내고 또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감정을 느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겪는 내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또 그 가족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도 한꺼번에 말이죠.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밝은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좋은 어머니였고 아버지에게도 좋은 아내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자애로운 분이었죠. 살면서 저희 어머니를 본 모든 분들은 어머니에게는 국이 먹고 맑다는 칭찬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 때문에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그다지 사랑받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자식 차별이 심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겐 늘 웃음과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었어요. 저에게는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저는 셋째이고 위에 오빠 2명과 아래로는 여동생 2명이 있어요. 자라면서 작은 것 가지고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여느 애들처럼 말이죠. 5 형제를 모두 돌보기에는 부모님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에 저희는 일반적인 다른 형제 많은 집들처럼 먹을 거 하나에도 눈에 불을 켜고 덤볐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먹으려고 다른 형제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걸게 일쑤였죠. 아, 내가 먼저 집었잖아. 숟가락 안 내려놔? 싫어. 언니가 포기해. 얘들아, 형제끼리 그런 걸로 싸우면 안 되지, 응? 나눠 먹어야 착한 어린이지. 엄마, 얘가 내 거 가져간다고. 얼른 혼내줘. 엄마, 언니가 내 거에 손댄 거야. 내 잘못 아니라고. 언니가 잘못한 거야. 아휴, 애들도 참. 늘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의 싸움을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시기도 했죠. 어쩔 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지친 모습이 눈에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자식 5명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땐 다들 자식들을 많이 낳고 기르는 추세였지만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둘 키우기도 숨이 차오를 정도로 버거운데 5을 기르며 일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어머닌 티도 안 내셨어요. 그저 이게 부모라며 자기의 역할이라는 듯 묵묵히 고생하시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들 어렵고 순진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작은 것 가지고 싸우다가 혼나고 화해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첫째 오빠가 커가면서 조금씩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렸던 저 그리고 동생들조차도 첫째 오빠가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엄마 아빠는 나한테 신경 좀 꺼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문서가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가 그만 좀 하랬잖아. 언제까지 엄마 속을 썩여야겠니? 내가 무슨 엄마 속을 썩여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나한테 관심 좀 끄라고요. 첫째 오빠는 학창시절에 흔히 말하는 양아치 패거리와 어울렸습니다.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왔고 어쩌다가는 아예 집에 발길조차 끄는 적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집안에 큰 관심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첫째 오빠를 찾아다니느라 밤새 바깥을 돌아다니다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형은 엄마가 그런다고 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포기하세요. 보다 못한 둘째 오빠가 그런 어머니를 말린 적도 많았습니다. 사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첫째 오빠는 정말 어머니가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를 막대했습니다. 4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는 내 자식을 포기하겠니? 우리 둘째가 엄마 걱정해주는 건 잘 알고 너무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는 언젠가는 첫째 오빠가 다시 예전처럼 착한 아들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빠가 몇 번이고 경찰서에 잡혀 있어도 언제나 말로쏘마 타이르며 다시 집으로 데려왔고 방관을 하다가도 첫째 오빠의 버릇없는 행동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버지가 첫째 오빠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찾아다닐 때도 온몸을 던져 아버지를 막았고
언제부턴가 저희는 뒷전이고 첫째 오빠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저희 신경을 안 쓰고 매일 첫째 오빠만을 부르는 게 짜증났어요. 나도 엄마 좋아하는데, 둘째 오빠랑 동생들도 엄마 좋아하고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왜 맨날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고만 치는 첫째 오빠 때문에 우리랑은 놀아주지도 않지?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저는 유독 그런 생각이 심했습니다. 자꾸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첫째 오빠도 싫었고, 그런 첫째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느라 저는 안중에도 없는 어머니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한테 심한 말도 했어요. 자꾸 그럴 거면 나가서 첫째 오빠 엄마만 하면서 살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어머니 가슴에 비수를 꽂을 정도로 아팠는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허망해 보이는 어머니 표정을 보고도 그저 제가 마음 상한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딱 그로부터 하루 뒤,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모질고 나쁜 말을 했던 제 자신을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김선자 씨네 댁 맞으십니까? 지금 김선자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무진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첫째에게만 신경 쓰느라 소홀하게 했다면서 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구워주겠다고 일찍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드디어 어머니가 제 투정을 들어주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어서 빨리 어머니가 구워줄 돼지고기를 먹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와서 집에 있던 둘째 오빠가 받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죠. 우왕좌왕하면서도 둘째 오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지금 응급실이라는데 얼른 가야 할 것 같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동생들과 함께 어리벙벙하게 있던 저는 둘째 오빠 손에 이끌려서 대충 외투만을 걸치고 슬리퍼 차림으로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저와 동생들에게 엄마가 차 사고가 났대. 지금 병원에 쓰러져 계셔서 우리가 얼른 가야 돼. 라고 설명을 했지만 당시 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닌데, 우리 엄마 나 고기 구워주려고 돼지고기 사러 간 건데 지금 시장에 있을 텐데. 동생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둘째 오빠도 애써 울음을 꾹 참는 얼굴로 앞만 보고 있고 아버지도 영 심란하고 힘든 표정이었지만 저만이 이 상황이 너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달했을 때도 어머니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참한 몰골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투정만 부리지 않았다면 엄마가 내 기분 풀어주려고 돼지고기를 사러 시장에 가지 않았을 테고 시장에 안 갔다면 이런 사고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내 탓 같아서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였어요. 특히나 오른쪽 무릎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나중에 의식을 되찾고 회복을 한다고 해도 정상인처럼 걸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온 가족이 그저 어머니의 쾌유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깨어나라고 빌어도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는 것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고 탓하는 악몽도 꾸었고 그럴 때면 새벽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나서 해가 뜰 때까지 다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사고 난 거 네 탓 아니야. 그러니까 괜한 죄책감 가지고 그러지 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엄마가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해.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둘째 오빠는 그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둘째 오빠도 당시 어렸기 때문에 본인도 엄마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슬프고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오빠는 언제나 자기보다 더 어린 저를 보듬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둘째 오빠가 그만큼 저에게 신경을 써주었기에
저도 나중 가서는 그저 엄마가 빨리 깨어나기만을 바라면서 병원에 가고 또 갔어요. 그러기를 2주일째 드디어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우리 알아보겠어?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불안해했던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저희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며 완벽히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면 절대로 그 앞에서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막상 계속해서 감겨있던 어머니의 눈꺼풀이 밝게 뜨이고 그 눈길이 저희 쪽을 향하자마자 저는 신발이 벗겨질 기세로 달려가서는 어머니의 침대 근처에서 그 마른 손을 꼭 붙잡고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나 돼지갈비 구워준다고 시장만 안 갔어도 나 때문이야. 엄마가 다친 거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용서해줘. 괜찮아, 문희야. 엄마 괜찮아. 너 때문에 다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울자. 우리 착한 딸, 응? 저는 저를 달래려는 엄마의 손길에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 후 어머니는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고 깨어나기는 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오른쪽 무릎뼈를 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랬기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무릎이 쓰리도록 아파서 제대로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아픈 어머니의 모습에 저희는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는 언제나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머니 모습을 보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기억인데요. 철없는 꼬마들이 어머니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걸 보고 절름발이라고 놀려댄 거예요. 아무리 철이 없어 그런다지만 엄마라 해도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돌멩이를 들고 쫓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머니를 놀리고 왔다가 우르르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외출이라도 해야 한 날이 있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는 엄마, 나랑 같이 가. 라고 하며 불편한 어머니의 수발을 들 것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루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당시 대학 진학을 위해 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그런지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모자라더군요. 그래도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드리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질리도록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해 나갔습니다. 엄마, 시장에 좀 다녀올 테니 공부하고 있어라. 시장? 엄마, 같이 가. 아니야, 엄마 혼자 다녀올 수 있어.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든 하던 공부를 내팽개치고 어머니를 도우려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잠도 쪼개고 줄여가며 공부하던 때라 이미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집 밖으로 힘겹게 나가는 소리를 모르는 척하고 말았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제 행동을 다시금 너무나도 후회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얼굴과 다리에 상처를 입은 채로 돌아오셨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넘어진 거야? 그게... 어머니는 어쩐지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까지 조금 떨고 계셨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 입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어머니를 놀려대는 아이들이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통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절름발이라 놀려대며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졌고 어머니는 그것을 피하다 넘어졌다고요. 아마도 제가 아이들에게 그만하라고 돌멩이를 집어던진 게 발단이 된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두고 뼈아프게 후회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해주다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엄마, 많이 아프지? 미안해. 내가 같이 가줬어야 하는데. 아니야, 우리 문희. 이쁜 딸,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냥 다친 건데. 아무리 어머니가 괜찮다고 했어도 제 양심의 가책은 그리 쉬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 뒤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꼭 어머니를 챙기고 다녔죠.
하지만 어머니에겐 몸이 아닌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몸이 아파서 그런지 더욱더 상처와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바로 첫째 오빠로 인한 고통이었죠. 첫째 오빠는 어머니가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단 한 번 얼굴을 비춘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예전에 건강했던 어머니라면 그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야 라며 최소한 겉으로라도 웃어 보일 수 있었을 텐데 몸이 아파 거동이 힘들어진 어머니는 조금씩 우리 첫째가 너무 보고 싶다 라며 저희 앞에서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의 무릎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에 대한 쓰라린 고통과 안 그래도 힘든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첫째 오빠에 대한 원망으로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머니의 바람대로 첫째 오빠가 나중에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시 좋은 오빠가 되었다면 애초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동생들까지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첫째 오빠는 여전히 양아치처럼 굴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먹어가지고 머리가 더 커서 예전에는 차마하지 못했던 짓까지 담 크게 저질렀죠. 덕분에 저희 첫째 오빠는 교도소까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수십 수백 번을 훈육하고 그 애절하고 눈물 어린 사랑과 타이름을 보여줬음에도 첫째 오빠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던 거였죠. 아빠가 이야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첫째 오빠 대체 언제까지 저럴 건데? 그래, 솔직히 나는 오빠가 저렇게 사는 건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애초부터 오빠 같은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잖아. 그러면 아빠라도 오빠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대로 혼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좋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죠. 아주 가부장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나 자식들에게 큰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첫째 오빠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서 해 라며 어머니에게 짐을 지우고 본인은 자기 삶을 살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방관이 학대만큼이나 굉장히 나쁜 훈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힘들어하지 마. 제가 엄마를 붙잡고 그리 말해도 엄마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본인 개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모든 교육을 전부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크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대든 적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대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애초에 그런 자식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 다시 태어날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첫째 오빠가 그렇게 무수한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한 번은 이를 바로 잡으려고 했겠죠. 둘째 오빠, 저, 그리고 동생들은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명의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명의 나쁜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보이듯이 어머니는 저희가 아무리 위로를 하고 효도를 하려고 해도 언제나 어긋나는 첫째 오빠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직접 오빠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에 힘들어하니 저라도 오빠를 찾아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찾기 위해선 달리 무슨 방법을 써야 할지 몰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사람 찾는 곳에 의뢰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당시엔 뭐라도 해야 제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오빠의 꼴은 그야말로 망난이었어요. 왜 왔냐? 오빠, 지금 엄마가 오빠 때문에 힘들어해. 집으로 들어와. 나 거기로는 안 돌아가. 내가 말했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오빠는 거의 양아치 꼴로 나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딱 봐도 오빠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닌지는 알 것 같았죠. 분명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며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게 뻔했는데 동생이라도 제가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이어 오빠에게까지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빠가 장남이면 우리도 챙기고 엄마 아빠도 보살펴야지. 아니면 최소한 사고는 치지 말던가.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도 못했어요. 말을 더 하려는 순간
오빠에게 뺨을 얻어맞았거든요. 갑작스레 날아온 충격에 처음엔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몇 차례 더 뺨을 맞은 후에야 오빠가 절 때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도 못한다더니 제가 딱 그랬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오빠가 무섭기도 했어요.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제 오빠가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었고 그저 낯설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저는 그 길로 도망치듯 오빠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당한 일을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0살 초반이었어요.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오빠에게 맞은 그런 일은 쉽사리 잊을 수 없는 나이였죠. 문희야,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더 충격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갈 일이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제가 이 일을 터뜨리게 된 건 엄마가 울면서 오빠를 찾을 때였어요. 그날 왜 그리 화가 났는지 저는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얘가 밥은 먹고 다니는 건지. 엄마,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놈은 사람도 아니야. 동생도 때리는 놈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 문희야, 널 때렸어?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다다다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거 돌이킬 수도 없었기에 저는 제가 본 오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말했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며칠이나 알아놓으시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말한 걸 뒤늦게 후회하긴 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한 번 더 좌절케 하는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바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비보였죠.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주일도 넘은 긴 장마로 인해서 매일같이 꿉꿉하다가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독 화창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우리 가족들끼리 가까운 데 산책이나 다녀오자 라며 어머니를 모시고 집 근처 공원에라도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마침 또 그날은 다 같이 시간이 맞아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간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옷을 입고 거의 나가기 직전이었죠. 그때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전화를 받았던 어머니는 통화가 이어질수록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 되어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전화길래 그래? 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저희 모두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숨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다리를 잇고 흰천이 덮인 아버지 시신 곁으로 가서 끔찍한 소리를 내며 울다가 쓰러지셨고 저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어머니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이미 첫째 오빠랑 완전히 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둘째 오빠와 저, 나머지 동생들끼리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하지만 저희도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선뜻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쉽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자식이 없는 제가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엄마 돌보고 있을 테니까 오빠랑 너희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괜찮고 말고. 어머니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것도 있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진 것에 대해 제가 원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부채감도 한 몫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 저는 약 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어머니를 어려워하지 않았고 저희 집 사정을 전부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눈치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도 저희와 지내는 걸 좋아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너희들에게 민폐가 아닐까 했는데
우리 이서방도 그렇고 딸도 날 위해주니 엄마가 더 바랄 게 없네. 고맙다. 어머니는 혼자 있으시다가 저희와 함께 지내니 일어나고 자는 게 쓸쓸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늘 자신이 짐이 될까봐 노심초사하셨죠. 저와 남편은 그런 어머니 성격을 알았기에 더 나서서 보살피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사다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볕 좋은 날에 산책을 나가기도 하면서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세상 따뜻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었을 쯤 그런 저희의 평화도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였죠. 저와 남편은 당시 자그마한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경쟁 가게들이 생기면서 매출이 급감한 탓이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니 직원을 쓸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하루 종일 집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가게를 일으켜보기 위해 광고도 해보고 전단지도 돌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안치고 미안한 얼굴로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처럼 장모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 당신 사정도 다 알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함께 지내기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평소에 사치라하거나 그러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신경 쓸까봐 일부러 배부르다는 핑계 대면서 밥도 덜 드시고 저희가 가끔 어머니 입으라고 옷이라도 사다 드려도 아휴, 뭘 이런 거 사, 돈 아깝게. 라며 수십 번도 더 거절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 사정이 심각했습니다. 허나 결정을 했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어머니에게 전해야 할지 몰라 숱한 밤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와 사는 걸 좋아하셨기에 그랬기에 더 쉽사리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던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지친 얼굴로 카페에서 돌아왔는데 진수성찬과 같은 상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한 거야?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사위 주려고 한번 솜씨 좀 발휘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자네도 얼른 들어봐. 아,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날따라 엄마는 유독 환히 웃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반찬들도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어머니가 불편한 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직접 다 만들었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침 허기가 졌던 터라 저와 남편은 밥알까지 싹싹 긁어 한 그릇을 깔끔하게 비워내었습니다. 어머닌 옆에서 한 숟갈도 뜨지 않으시고 그저 저희 먹는 모습만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엄마,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엄마는 만들면서 몇 개 주워 먹었더니 배부르다. 그리고 엄마는 저희가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는 시간에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혼자 살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저와 남편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껏 엄마가 신세 많이 졌네. 고마웠어, 자네도. 늙은이 데리고 살아주기가 어디 쉬운가. 고마운 마음뿐이네 그려.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밥뿐이어서. 엄마. 저는 그만 목이 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닌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다면서 엄마 걱정은 말라고 덧붙이면서요. 저는 그런 어머니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밥 아래 얼굴을 묻고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섭섭해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고마워하며 미안해하며 밥을 차려주신 게 참 어머니다웠습니다. 반대로 제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지만요. 하지만 며칠 뒤 너무 다행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런 저의 사정을 알게 된 넷째 동생이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게 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그렇게 죄송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자식으로서 아예 어머니를 저버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동생네서 산다고 해도 연락은 자주 드렸어요.
동생 부부 생활에 귀찮은 일이라도 만들게 될까봐 찾아가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더욱더 어머니에게 자잘한 안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앞으로는 매일같이 전화하지 말라고 못 박을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가 넷째 동생네 집에 가게 된 뒤로 저희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정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저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시니까 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형부랑 둘이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나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내. 물론 넷째 동생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함께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동생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완벽히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보았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여기 맡겨지고 저기 맡겨지고 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넷째 동생의 집에서 2년 정도 지냈을 때 넷째 동생 역시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기가 힘들어진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달랐을지언정 과정은 저와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넷째 동생네 집에서도 나와서 그 뒤로는 막내 동생네 집에서 함께 살아야 했고 나중에 가서는 둘째 오빠네 집에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아무도 못 모시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낫다는 결과에 다다랐습니다. 선뜻 누구 하나 어머니를 모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슬슬 서로의 눈치만 보았을 뿐 평생 우리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지난 과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식들만 남아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간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평생 집에서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가신 것은 아니었으나 내심 어머니는 괜찮을 거야. 나는 어떠한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아무리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속은 전혀 괜찮지 않을 수 있는데 언제나 자식들에게만큼은 환한 모습을 보여주시던 어머니를 저는 너무 믿었나 봅니다. 실제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나도 다 생각하고 있었단다. 이 애미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 거라. 그런다고 요양원에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건 아니지? 그럼 됐다.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며 죄송해하는 저희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요양원에서도 잘 지낼 거라고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우리가 자주 찾아갈게. 그래서 어딘가 그늘이 져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안일하게도 자주 찾아가겠다는 말이나 눈치 없게 뱉고 말았습니다. 요양원 첫날에는 둘째 오빠, 저, 그리고 동생들이 모두 함께 어머니를 배웅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저희 전부 각자 집에서 일찍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쯤에 갈증이 나서 눈을 떴어요. 부엌에 가서 얼음을 동동 띄운 찬물 한 잔 마시고 문득 바깥을 보고 싶어서 잠깐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는데 때마침 그 순간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온몸에 감당할 수 없는 소름이 돋는 기분. 어쩌면 저는 그 전화를 받기 전 어떠한 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저 전화가 저에게 달가운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말이죠. 문희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얼른 동생들한테 연락해서 내가 보내주는 병원으로 와.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 새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영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오직 유서 한 장을 남겨놓고 말이죠.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살면서 어미로서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예쁘게 커져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어린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멀리하고 싶을 법도 한데 그런 티 하나 안 내고 언제나 엄마가 최고라며 곁에 있어준 너희들 덕분에 길지도 않은 인생 참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무조건 자식은 다 크면 부모 울팔이 벗어나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부족하고 모자란 어미 덕에 힘든 일만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내 몸이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이 순간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할 때인 것 같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너희가 좋아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기 전 마지막으로 욕심을 하나만 부리고 싶어. 지금은 비록 우리를 등졌지만 언젠가 우연찮게라도 너희 오빠, 너희 형을 보게 되면 이 엄마가 죽기 전에도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음을 꼭 알려주기를 바란다. 난 하늘나라 가서 먼저 간 네 아빠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테니 너희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천천히 오도록 해라.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화를 걸면 어머니가 받을 것만 같고 예전에 함께 살던 집을 찾아가면 어머니가 이제 왔냐면서 맞이해 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머니를 뵐 수 없다는 고통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곁에 없는 첫째 오빠 때문인 것 같아서 그냥 오빠도 어떻게 해버리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어머니의 부재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런 절 보다 못해 정신과에 데려갔죠. 하지만 정신과 약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거, 남아있는 사진들 같은 거 보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오빠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래전 인연을 끊고 산 오빠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마음앓이를 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처음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결국 어머니가 바라시는 게 오빠가 되돌아오는 거였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못다한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오빠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고 몇 달에 걸쳐 그 일에 집착했어요. 형제들은 제가 오빠를 찾는다는 걸 알고 굳이 그럴 필요 있냐며 찾아도 망나니일 뿐이라고 저를 말리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유서를 생각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오빠를 반년 만에 찾을 수 있었어요. 오빠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더군요. 오빠는 한번 이혼을 하고 난 후 고시원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간간히 도박을 하러 나가고요. 저는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오빠를 찾아가 어머니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오빠가 그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며 울더군요.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고 꺽꺽대며 우는데 저는 그 울음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희야, 나 어머니 있는 곳으로 데려가줘라. 부탁이다. 오빠는 그럴 염치도 면목도 없지만 어머니가 묻힌 곳으로 데려가달라 부탁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 오빠를 어머니 산소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이름 석자와 사진을 보며 가슴을 쳤어요. 못난 자식, 이제야 왔습니다. 어머니, 이리도 늦게 왔습니다. 큰오빠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고 오빠의 울음소리에 저도 덩달아 무릎이 꺾였습니다. 오빠만큼이나 저 또한 어머니에게 죄인인 자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빠와 함께 이미 떠나가고 없는 어머니 앞에 용서를 빌고 또 빌며 허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네요. 오빠는 그 후 마음을 잡았는지 도박장도 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답니다. 형제들도 처음엔 오빠를 딱히 반기진 않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오빠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즘도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곤 합니다. 때론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아 발버둥을 치기도 해요. 그래도 오빠를 찾아주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저 너그럽게 봐주시고 계신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어머니, 한없이 이기적이었던 자식인 저, 문희를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다시 뵙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다시 뵙는 그날까지 저도 어머니 자식으로서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다 가겠습니다.